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련 그리고 김정일. 영원한 봄.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던 장인의 문제로 아내는 철직을 당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왜 이다지 가족주의가 강하고 봉건주의적으로 사고하는지 불만이었으나 운명에 순응하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 내가 분노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고 오히려 내 불행을 그만큼 앞당길 뿐이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시 논문을 잘못 썼으니 용서해달라는 따위의 말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없는 논문을 썼다고 무척 후회는 했다. 대학을 직접 지도하는 부수상 김일과 나는 서기실에 있을 때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상의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론적 과오는 이론적으로 극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나를 돕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나로서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참고 삼아 김일성 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김일성, 즉 김성주는 삼형제였으나 둘째인 김철주는 해방전에 죽었고 동생 김영주가 있을 뿐이다. 김일성에게는 삼촌의 아들들인 사촌 동생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알려진 사람이 김창주로 오랫동안 농업 담당 부총리를 맡아왔으나 건강이 나빠져 지금은 쉬고 있다. 김일성의 외삼촌의 아들로는 오랫동안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지내온 강현수가 있다. 그리고 이모 쪽으로는 처음에 군 간부로 있다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이용무가 있다. 그는 최근 김정일의 측근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친척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것은 고종 사촌들이다. 김일성 고모의 두 딸은 모두 소련 유학 출신으로 맏딸의 남편이 양형섭이고 둘째 딸의 남편이 허담이다. 이들과 김일성 삼촌의 아들인 김창주 계열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여기서 양형섭과 허담의 집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와 김일성의 고종사촌 누이 동생들인 양형섭의 처인 김신숙, 허담의 처인 김정숙은 김성애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사이가 나빴다. 김정일이 김성애를 배척해왔고 여기에 김신숙과 김정숙 자매가 합세함으로써 김정일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김창주 계열은 김신숙과 김정숙 자매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말았다. 김달현은 김일성 외삼촌의 손녀 사위이다. 1967년 8월 평양 시내가 잠기는 대홍수가 났다. 100년 만에, 아니 유사일에 처음 있는 대홍수라고들 했다.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부근을 돌아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합장강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여 학생들을 인솔해 제방을 막는 작업을 했는데 중앙지휘부에서 위험하니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꽝 하는 소리가 났다. 합장강 제방이 터지는 소리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물귀신이 될 뻔했던 것이다. 합장강 제방이 터지자 평양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 농장에 나가 일하던 학생들이 희생된 것 같아 군대에 요청하여 밤중에 수륙 양용차를 타고 학생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농장은 온통 물에 잠겼고
학생들이 숙식하던 집의 지붕만 보일 뿐이었다. 물이 빠져야 시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철수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희생된 줄 알았던 학생들이 그동안 기르던 돼지를 한 마리씩 메고 돌아왔다. 그들이 살아있는 걸 봤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서로의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물이 농장에도 찰 것 같아서 돼지를 메고 피신했다가 다른 길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고마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격려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홍수 피해는 늘어났다. 밤에 모란봉에 올라가 보니 물에 떠내려오다가 능라도의 나무 꼭대기를 붙잡고 버티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이튿날 사무실에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집에 갔더니 보통 강물이 거꾸로 흘러 내가 사는 아파트도 물에 잠겨 있었다. 물 위로 사람들이 계속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리에 그물을 들이우고 있었으나 다리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 위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여자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떠내려오다가 다리 위의 사람들을 보고 아이를 받아달라면서 아이만 위로 쳐들고 자신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그때 똑똑히 보았다. 평양의 홍수 피해는 너무도 컸다. 백화점도 화력발전소도 모두 물에 잠겼다. 평양은 온통 떠다니는 부유물 천지였다. 음료수병이며 부엌 용품들이 꼴사납게 떠다니고 보통 강물의 범람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1층이 물에 잠겼다. 이 아파트는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 집은 2층에 있었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위험하니 4층으로 대피하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물이 2층까지 올라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4층으로 올라가겠느냐며 거절했다고 한다. 나는 내 집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수해로 집을 잃은 선생들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밤늦도록 학생들과 함께 수해복구 작업에 나서야 했다. 김일성은 수해복구에 동원된 종합대학 학생들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내가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를 만나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그해 11월 김일성은 수해복구 사업을 토의하는 회의 때도 나를 부르지 않고 제1부총장을 불렀다. 나는 닥쳐올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겁이 많았지만 두려움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단념되고 각오가 새로워지면서 이상하게도 대담해지곤 했다. 나는 김일 부수상의 말처럼 이론적인 문제는 이론적으로 풀기로 하고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나는 운명을 바꾸려는 의도보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도 거의 안 자고 먹지도 않은 채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아내는 내 건강과 내 오기를 걱정했다. 그러나 모든 걸 각오한 나는 덤덤했다. 마음을 비우니 대학에 나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나는 집보다는 대학 기숙사에서 더 자주 잤는데 그때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청소도 같이 하고 밤에는 보일러 공들과 함께 불도 뗐다. 기숙사를 돌아보고 청소가 안 되었으면 학생들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걸레를 들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학생들의 더러운 신발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총장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를 풀기 위해 사색에 잠기거나 글을 썼다.
중앙당 과학교육부장과 조직부 대학 지도과장을 비롯한 중앙당 검열팀이 대학을 집중적으로 검열한 후 총장인 나를 비판하기 위해 대학 당 확대 회의를 열었다. 나는 자기 비판을 했으며 교원들도 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 회의에는 당원인 학생들도 상당수 참석하고 있었다. 한 번은 나에 대한 비판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철학과 5학년 학생인 대학 학생위원장이 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우리 총장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에 대한 이러한 옹호는 당시 분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 연구생이 나를 맹렬히 비판하자 그 연구생을 비판하는 여성 연구생도 있었다. 총장 선생의 강의를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이제 와서 비판하다니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요지였다. 나는 그들이 내 편을 들어주어 좋다기보다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물론 용감한 학생들은 내가 알기로 성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학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 걱정하면서 나는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나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좀채 길이 보이지 않았다. 확대 회의가 열리면 나는 을의 비판을 받았고 또 자기 비판을 했다. 돕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하루는 밤에 총장실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잠깐 동안에 내 머릿속에 끼었던 안개가 걷히고 한 가닥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계급이 있었던 게 아니며 또 앞으로 계급이 없어진다는 것도 마르크스주의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출현한 현상인 계급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아야 하는가?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맞지 않은가? 스탈린의 개인 숭배와 개인 독재가 얼마나 많은 해독을 끼쳤는가? 이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명분 하에 자행되었다.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가 절정에 달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김영주와 김정일은 경쟁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에서는 중국처럼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할 타도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식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5.25 교시를 통한 나에 대한 비판과 선전부 계통의 일부 인텔리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서의 반수정주의 투쟁은 문화대혁명의 축소판으로 봐도 될 것이다. 당시 김일성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황장엽 같은 수정주의 철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황장엽은 진짜 철학 박사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남의 견해를 따다가 조립식으로 글을 만들어낸 조립식 박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중국의 홍위병을 떠올리지 않았던가. 김일성이 내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게 뻔했다. 무산계급을 해방시켜 다 같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겠다는 사상에는 나도 동의했다. 그러나 무산계급이 창조한 문화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스탈린의 개인 독재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권력투쟁의 형태로만 보는 데는 찬성할 수 없었다. 그 같은 현상에 대해 나는 인간 자체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계급의 이익을 절대화한 마르크스주의의 반인도주의적인 계급지상주의 사상의 표현인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었다.
나는 이때부터 계급적 이익을 사회 공동의 이익, 인류 공동의 이익 위에 내세우는 계급주의는 계급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계급 이기주의는 지도자의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그것은 다시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와 개인 독재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과 결별하고 인간과 인류에 충실한 인본주의자로 전환했다. 따라서 나는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역사를 인간의 발전 역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필요하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철학의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와 인간 중심 역사관의 줄거리는 1968년 말에 체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인간과 동물 간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이며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했다. 이 무렵에 나는 회의에 참가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노트에 적어두기도 했다. 나는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인류의 생명은 무한하다는 데 착안해 개인의 생명과 사회적 집단의 생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견해를 정립했고, 인본주의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에 기초해 종래의 유물론과 변증법을 전면적으로 개작했다. 이 작업을 나는 1969년부터 1970년 10월 사이에 거의 끝낸 후 원고지 100매 정도로 그 줄거리를 종합해서 정리했다. 당시 모란봉에서 꽃을 보다가 새로운 인간 중심 철학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 하나를 지었다. 영원한 봄. 따사로운 햇살이 겨울을 난 대지를 다정스럽게 어루만지니 행복에 취한 자연 기쁨에 넘쳐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낸다. 아름다워라 봄날의 꽃. 그러나 어찌 인생의 꽃에 비길 수 있으랴. 꽃은 아름다워도 봄 한철. 그것은 웃기만 하고 울 줄 모르는 것. 사람만이 단도대에서도 적을 비웃을 수 있고 그리운 벗과 눈물을 나눌 수도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우주의 꽃. 인생의 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나에게는 인생의 영원한 꽃이 그립도다. 사람, 그대는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 오직 그대만이 머나먼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주었고, 오직 그대만이 쓸쓸하던 이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값없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시공은 바뀌어도 역사의 배는 저 갈 길을 갈 터이니 임무를 마친 병사와 같이 영원히 떠나가리라. 그대의 영원한 봄을 축원하면서. 1969년 4월 25일 모란봉에서 꽃을 보며.